네,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재료의 금속 재료의 격자 구조, 특히 금속의 격자 구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브라베 구조라고 해서 총 14개의 구조를 봤는데 그 중에 금속에 해당되는 구조는 딱 3개라고 했어요. 면심 입방 구조, FCC, 채심 입방 구조, BCC, 그리고 육방 밀집 구조, HCP 구조, 이렇게 3가지가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 같은 경우는 요 3개의 격자 구조 중 하나의 구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격자 구조는 이제 최조밀면 그리고 최조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조밀면이 뭐냐면은 이 격자 구조 안에서 단위 격자면 안에 가장 많은 원자가 들어갈 수 있는 면을 이제 최조밀면이라고 하고, 최조밀 방향은 격자 안의 방향들 중에서 가장 많은 원자가 링크가 되는 방향을 바로 최조밀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뒤에서 이제 전위에 대해서 배우겠지만은 계열 전위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요 원자 면에서 원자가 하나 딱 빠지는 거잖아요.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불안정해질 건데 개 중에 불안정해지는 곳 중에서도 이제 최조밀면에서 빠지게 되면 그래도 이게 원자들 간의 간격이 상당히 좀 좁은 편이니까 좀 괜찮겠죠? 네, 좀 에너지적으로 조금 덜 불안정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조밀면에서 형성이 되고 최조밀 방향으로 이제 전위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원리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제 구조에서의 최조밀면하고 최조밀 방향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재밌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의 금속 같은 경우는 요 FCC, BCC, HCP 중에 하나의 격자 구조를 가진다고 했는데 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강철 같은 경우는 요 3개가 다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강제로 가서 배우시겠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온에서의 철은 페라이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페라이트 구조가 바로 이 BCC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약간 고온 분위기로 넘어가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오스테나이트, FCC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근데 참고로 상온에서도 오스테나이트를 가지는 철강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그 Fe 망간계, 네, 하이망가니즈 스틸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적층 결합 에너지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전이라고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전이들이 형성이 돼서 슬립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부에 입실론 마르텐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HCP 구조를 가지는 요 마르텐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 결국에는 철강 재료 같은 경우는 요 3가지 구조가 다 해당이 되는 상당히 좀 재밌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강 재료를 아직까지도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얘는. 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구조랑 특히 철을 중심으로 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심 입방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최심 입방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격자들이 위치하는 위치에 격자들이 그 원자가 위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격자의 중심, 그러니까 채심에서 원자가 위치를 하는, 네, 그런 형태의 네, 격자의 중심에 이제 원자가 위치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원자 수가 이제 얘는 이제 실제로 보이는 건 5개, 9개로 보이는데 얘가 이렇게 한번 잘리고 이렇게 한번 잘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잘리죠. 그래서 8분의 1이거든요, 실제로. 8분의 1인 원자가 총 8개가 있고 가운데 원자 통짜로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총 원자 수는 이제 2개가 되겠죠. 그리고 격자 내 원자 충전율은 이제 68%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심심하면은 아마 재료 화학 시간에도 했을 거고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도 했을 거니까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주요 금속 같은 경우는 바나듐, 니오듐, 크롬, 텅스텐, 이제 알파 Fe, 요게 이제 페라이트거든요. 네. 이런 녀석들이 해당이 되고 한 가지 재밌는 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밀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쪽 면 지금 결국에는 보게 되면은 요 면이죠. 이 채심 이 원자가 같이 끼이는 면. 그래서 110 면이 이제 최조밀 면이 되고 최조밀 방향은 요 방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방향을 보게 되면은 111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특징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적층 구조가 어떻게 돼요? 요 밑에가 A가 되고 여기가 새로 이 녀석들이 있는 위치랑은 또 다른 B가 되겠죠. 그래서 A, B, A, B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AB 면 형태의 적층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밀면 방향에서 봤을 때 기준의 이야기고요. 이제 조밀면에서 벗어난 방향에서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재밌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만약에 112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방향이냐면은 원자가 지금 보게 되면은 A1 이거를 이제 A 원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게 그리고 B 원자라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시선을 여기다 한번 더 볼게요. 시선을 여기다 한번 두게 되고 얘가 그 C 원자, 얘도 C 원자, 그리고 얘가 D 원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110 면이 될 거고 이게 여기 해당되고 이게 여기 해당되고 요 녀석 세 개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게 요렇게 해당돼서 엇갈린 형태로 이제 면들이 원자들이 배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규칙성을 보게 되면은 112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A, B, C, D, E, F 총 6개의 이제 그 적층 형태가 관찰이 되고 이때의 명간 간격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요 간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겠죠. 네, 요런 원자면 간격을 가지는 이제 면 역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왜 중요해지냐면요.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FCC에서의 전이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건데 실제로 이제 좀 얘네가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어렵게 되면은 얘네 두 개가 이제 엇갈려 가지고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요거 이제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BCC 구조를 어, 볼 수가 있고 각각의 최조밀면, 최조밀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최심 입방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그, 그 격자 상수 A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어,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가 길이가 얼마가 될 거예요? 루트 2a가 될 거고 여기가 a가 되겠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총 3a 제곱 2a 제곱이 되니까 3a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그 채심에 해당되는 그 r이 만약에 이게 다 붙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4r이 될 거예요. 그러면 4r 제곱은 16r 제곱은 3a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끼리의 방정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네 격자상수 나오겠죠. a가 루트 3분의 4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건 아마 고등학교 화학 때도 많이 했을 거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유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면심 입방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면심 입방 구조는 이제 채심 입방 구조랑 다르게 격자의 중심이 아니라 어디예요? 면의 중심이죠. 각 격자의 면의 중심. 그래서 여기도 위치하고 요 아래도 위치하고 요 앞에도 위치하고 옆에도 위치하고 뒤에도 위치하고 위에도 위치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가 배치가 돼 있고 이때 총 원자 개수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제 8분의 1이잖아요. 8분의 1에 해당되는 원자가 몇 개 있어요? 8개랑 그리고
여기가 반 짜갈려진 거죠. 2분의 1에 해당되는 원자가 6개가 있죠. 6면체니까. 그러면은 3, 1, 총 4개의 원자가 이제 이 면심 입방 구조 한 격자 안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자 안에 원자 충전율이 BCC보다 높죠. 74%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요 금속 거의 대부분 주요 금속들이 포함돼요. 알루미늄, 구리, 니켈, 뭐 구리라든지 은이라든지 금 같은 거랑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스테나이트, 네, 오스테나이트를 이제 감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마철이 포함이 돼요. 자, 이때 이제 최조밀면하고 조밀 방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조밀면은 여기거든요. 이제 111면이 되고 조밀 방향은 보게 되면은 이제 요쪽 면이죠. 요 방향이죠. 요 방향 그리고 요 방향이 될 건데 요 방향이 바로 110 방향이 돼요. 그래서 이 최조밀면 기준으로 원자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게 A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요 앞에 있는 녀석들이 B가 될 거고 요 앞 뒤에 있는 녀석들이 C가 되고 다시 A에 해당하는 원자가 이제 겹쳐져서 나와서 A, B, C, A, B, C, A, B, C 형태의 면적층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FCC 같은 경우는 항상 조밀면은 111 방향이고 방향은 110 방향 그리고 ABC, ABC, ABC 형태의 면적층이 나타나서 실제로 이거를 앞에 요거를 이렇게 시야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가 나중에 이제 아마 전이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톰슨스 테트라헤드론이라고 해가지고 배우게 될 건데 요게 바로 이 녀석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요 부분 더 디테일한 내용 같은 경우는 아마 나중에 전이 관련 공부를 할 때 나오게 될 건데 지금 보는 녀석 지금 앞에 최신 입방 구조라든지 면심 입방 구조에서 보는 요 슬라이드는 아마 나중에 전이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지만 일단은 지금 각각의 최조밀면 최조밀 방향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면심 입방 구조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이제 최신 입방 구조랑 동일하게 이제 격자 상수 A를 계산할 수 있겠죠? A를 계산하기 조금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A고 지금 이미 이쪽에 다 붙어 있으니까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면을 쭉 따와서 보게 되면은 AA 그리고 여기가 원자들이 다 붙어 있다고 가정하면 4R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6R 제곱은 2A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A는 2의 루트 2R이 되는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방배직 구조예요. 육방배직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면에서 중심에 이제 원자들이 다르게 하나 배치가 되고 다시 이제 똑같은 원자면이 배치되는 이제 A, B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방사능 비스무리한 이제 그림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편하게 보려면은 대칭이 이제 3개가 돼 있잖아요. A1, A2, A3가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축에 의해서 쭉 짜갈라지죠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더 편하게 그리는 사람들은 요거 하나만 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원자 수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요 바닥에 있는 원자가 바닥에 있는 원자가 이제 2개가 있을 거고,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총 1개가 되겠죠. 그리고 요 중심에 3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좀 잘라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잘라내고 나면 결국엔 이 한 격자에 이쪽에 있는 원자들 숫자가 총 이제 6개, 6개가 아니구나. 자, 여기 있는 원자 개수가 이제 총 2개가 되거든요.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것도 그 12분의 총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12분의 1, 6분의 1등분 된 원자거든요. 이게 6분의 1등분 된 원자가 총 12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네, 총 두 개가 원자가 됩니다. 요 상하면에 있는 이 격자점 끝에 있는 원자들이요. 그래서 총 6개가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얘가 이제 3분의 1로 쭉 잘라서 이제 실제 이제 격자 단위는 요기 되거든요. 그래서 총 원자 수는 2개가 됩니다. 그리고 격자 내 원자 충전율 같은 경우는 FCC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전율로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FCC랑 HCP는 동일하고 BCC가 조금 더 작은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고 그 말인즉슨 똑같은 이제 원자가 있을 때 FCC에서 BCC로 상변태가 일어나면은 전체적인 금속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확장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주요적 금속 같은 경우는 아까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타이타늄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원자들 좀 가벼운 금속들이 여기 다 포함이 돼요. 자, 이때 그래서 주로 이제 가벼운 금속들, 알루미늄 같은 거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 여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 녀석들이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조밀면하고 방향을 봤을 때 세로 방향의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최조밀면이 이제 0001면, 그래서 요 면 베이사 플레인이 되고 이제 최조밀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11-20 방향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HCP에서 그 전이 이동할 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성 변형을 진행을 하게 되면요. 한쪽 면에서 요 면만 진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쪽으로 이제 응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쪽 성분으로의 응력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못 받아들이죠.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서로 다른 면에서의 이제 전이 이동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HCP가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연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다양한 슬립계가 작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이의 이동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극강 밀집 구조 같은 경우도 이제 A에 대해 그 격자 상수 A를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건데 A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계산하기 FCC보다도 계산하기 쉬워요. FCC보다도 계산하기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A가 정삼각형 구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을 거고 그리고 원자가 겹쳐져 있다고 하면 여기가 2R이 되겠죠. 그러면 A는 곧 뭐가 돼요? 2R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기 상당히 쉽고 다만 근데 세로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를 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비율로 많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1.633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게 황금비라고 보시면 될 건데 이 실제로는 이제 대부분의 금속은 뭐 황금비 주변에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좀 벗어난 1.57에서 1.89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C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 C가 원래 이상적인 경우보다 낮으면은 요 세로 성분으로의 슬립이 좀 상당히 쉬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연성 확보가 좋아지는 반면에 만약에 이 C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 세로 방향으로 슬립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취성이 높아지는 연성이 안 좋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C를 기준으로 재료의 특성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FCC 지금 금속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BCC 금속에 해당되는 이제 BCC, FCC, HCP에 대해서 각각의 최조밀면하고 최조밀 방향에 대해서 배웠고요. 각각의 이제 최조밀면하고 최조밀 방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전위 이동, 즉 슬립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단계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각각의 이제 격자 상수 구하는 거는 격다리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앞에서 봤던 내용들은 이제 완전 퓨어한 그러니까 순금속에서
순금속이 가질 수 있는 결정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순금속을 쓰는 일이 많진 않아요. 몇 개 예외적으로 쓰는 게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 이제 금이라든지 뭐 그런 귀금속들은 그렇게 순금속을 쓰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써요. 심지어 이제 철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 흔히 이제 철이라고 했을 때 강철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강철이 순금속일까요? 합금일까요? 예, 합금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을 쓰게 되면은 Fe 안에 탄수가 꼭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FeC가 같이 들어간 녀석들이 이제 강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 쓰기 때문에 합금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금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지금속에 이제 다른 금속 아니면 비금속을 혼합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FeC 같은 경우도 Fe는 금속인데 C는 뭐예요? 비금속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금속을 혼합하여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지는 성질은 금속적인 성질을 가진 소재를 이제 합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합금들이 형성이 될 때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합금들이 이제 아예 혼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원소를 넣고 B라는 원소를 넣었는데 얘들이 혼합되지 않고 A 따로 B 따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별도의 상으로 이제 분리가 되겠죠. 당연히 분리가 되고 두 번째 경우로 이제 합금 원소들이 기지금속의 격자점이라든지 격자 공간에 이제 분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그림처럼 이제 원래 격자 원소 A가 있어야 될 위치에 B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A가 있는 원소들 사이에 C가 중간에 끼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를 우리가 고용체라고 얘기를 해요. 고용체도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위치를 취환해서 들어간 경우니까 취환형 고용체. 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격자들 사이에 침입을 해서 들어간 경우니까 침입형 고용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한 원소 A, B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특정 그 반응에 의해서 새로 화학적 결합을 만들어서 C라는 혼합 화합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화학적 결합을 형성하는 케이스를 바로 중간상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까지 총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일 많이 보게 될 녀석들은 이런 B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예요. 고용체 케이스. 네, 이 케이스에 대한 학습을 이번 학기에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세 가지의 케이스를 뭐 현상학적으로도 저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에너지적으로도 조금 더 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용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고용체의 정의는 고체 간의 용매 용질이 나타내는 고체 상태의 용액이에요. 이 말인즉슨 이제 A, B가 섞여 있는데 이게 내부에서 확산에 의해서 A, B의 위치가 계속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금속 물리학이라든지 이제 확산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되면은 고체 역시도 확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 요 개념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각 앞에서 봤던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랑 이제 B가 섞이게 되면은 A랑 A 간의 상호작용하고 A랑 B랑의 상호작용이 다 다르겠죠. 그 말인즉슨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 에너지에 따라서 아까 봤던 이런 혼합 거동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이제 EAA 네, 플러스 EBB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평균이에요. 평균보다 EAB 간의 결합이 더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경우에요.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절벽에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낮은 절벽이 안정해요. 높은 절벽이 안정해요. 높은 절벽에 있으면 상당히 불안하겠죠. 그리고 낮은 절벽에 있으면 좀 상대적으로 네, 안정할 거예요. 이렇게 안정할 건데
우리 에너지도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도 항상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고 높은 에너지 상태가 있으면 높은 에너지 상태는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를 선호한다? 낮은 에너지 상태를 이렇게 선호하게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EAB 간의 결합이 AABB 결합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더 불안정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AA 그리고 BB 간의 결합이 훨씬 더 안정해지고, 이 말인즉슨 같은 종류 간의 원자 결합이 발생을 해서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된 거였죠? A상 B상이 분리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된 거를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지금 AB 간의 결합하고 AA, BB가 따로 있으나 뭐 같이 있으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뭐 AB 간의 결합을 하건 AA, BB 간의 결합을 하건 둘 다 도찐개찐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어떻게 돼요? 원자들이 무작위로 분포를 하게 되고, 네, 요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고용체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보게 되면은 AA, BB 간의 결합보다 AB 간의 결합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잘 돼서 문제예요. 그러면 AB 간의 결합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 AB, A, B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안정하지, AB, A, B 이렇게 있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AA 간, BB 간의 결합이 훨씬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둘러싸여서 규칙적인 분포를 발생을 해서 아까 전과 동일한 화학적 결합을, 네, 새로운 화합물 중간상을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를 이제 에너지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학습한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 뒷슬라이드부터는 치환형 그리고 침입형 고용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환형,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치환형 고용체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는데요. 치환형 고용체 같은 정의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합금 원소가 무질서하게, 네, 기지금속의 원자를 치환해서 고용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고용체예요. 이 말인즉슨 원래 A가 있어야 되는 위치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 녀석의 위치를 B라는 원자가 치환을 하거나 C라는 원자가 치환을 해가지고 고용체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A 자리를 뺏어서 균일하게 있는 상태를 바로 치환형 고용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말인즉슨 이제 요게 단위셀이라고 얘기하면은 단위셀 안에 있는 원자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반면에 A라는 원자에 비해서 B라는 원자랑 C라는 원자의 크기는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 크기에 따라서 뒤틀림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크기가 크건 작건 간에. 다만 크기가 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팽창이 되기 때문에 이제 팽창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뒤틀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얘네는 수축이, 원자가 크기가 작아서 A가 커버를 하죠.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수축이 일어나서 이제 뒤틀림이 일어난다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B라는 원자나 C라는 원자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되면은 고용체가 형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뒤틀림이 너무 커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환형 고용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런 고용체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바로 이제 휴մ 로터리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휴մ 로터리 법칙이 모든 걸 다 설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외 사례 존재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패턴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의 첫 번째 원칙은 두 성분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정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재료가 FCC고 다른 재료가 FCC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잘 섞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한 재료가 FCC고 한 재료가 BCC면은 섞이기 좀 어려운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안 섞인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 혹은 유사한 결정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원자 간의 간지름 차이가 작아야 돼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15% 이내. 그래서 원자의 크기가 1이라, 원래 매트릭스 원자가 1이라고 하면은 작으면은 0.85보다는 커야 되고, 큰 녀석은 1.15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법칙이고, 세 번째로 성분 간의 화학적 특성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라든지 전기 음성도가 거의 비슷비슷해야 돼요. 만약에 전기 음성도가 확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이 이제 전자를 확 뺏어가 버리니까 이온 결합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고용체에서 이제 원자들이 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딱 잡혀버려서 이온 결합체가 돼버릴 거니까 좀 특성이 비슷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결국 종합되면 뭘까요? 결국 끼리끼리 잘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법칙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대략적인 패턴 예측하는 데는 상당히 크게 도움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고용이 완료가 됐어요. 고용이 완료가 돼가지고 보게 되면은 내부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큰 녀석, 뭐 이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녀석, 작은 녀석이 들어간 거니까 뒤틀림이 발생을 하겠죠. 요 뒤틀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해요. 요거를 이제 베가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격자상수의 변화율이 결국에는 이제 기지금속 격자상수에서 이제 치환형 금속이 들어간 분율을 하고 이제 원자 반지름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식 자체는 되게 간단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치환형 원자 분율이 클수록, 그리고 치환형 원자의 반지름이랑 이제 기지금속 원자의 반지름 차이가 클수록 요 뒤틀림의 양이 커진다는 거예요. 요 참고로 나중에 이거 뒤틀림의 양이 커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전위가 이동을 할 때 똑같은 균이랑 원자를 가지고 있는 격자를 통과하는 거랑 이런 식으로 뒤틀림인 거를 통과할 때 어디가 더 방해가 되겠어요? 후자가 더 방해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뒤틀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원자 크기가 큰 케이스랑 작은 케이스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자, 그래서 합금 원자가 크게 될 경우에는 격자상수가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작을 경우에는 격자상수가 감소를 하는 두 개의 상반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제 원자 반경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체 상태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얘네들이 이제 어떤 쪽은 전자가 좀 잘 뺏기는 쪽이고 어떤 쪽은 전자가 좀 덜 뺏기는 쪽이면은 얘네가 전자가 좀 뺏기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원자 크기가 조금 더 작아진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계산한 식 자체가 이상적인 이제 원자 반지름을 두고 계산했는데 요거랑은 실제 값은 차이가 존재를 하긴 할 겁니다. 물론 요게 레퍼런스로 보기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용한 식인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 실험하고 이론의 차이는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만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으로 이제 침입형 고용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입형 고용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가 작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지 금속보다도 작은 원자 간격을 받는 원자가 격자 사이 공간에 고용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고용체예요. 얘는 이제 치환형 고용체랑 다르게 원래 원자를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자를 치환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사이사이에 끼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단위셀 안에 있는 원자 수가 원래는 요거밖에 없었는데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셀 내에 원자 개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말인즉슨 방 안에 사람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좀 더 덴스해지죠. 그러면 이거를 침투에 따라서 이제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격자 상수가 조금은 커지게 됩니다. 막 그렇다고 확 커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격자 상수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침입형 고용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 사이즈가 충분히 작아가지고 이 안에 끼일 수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 역시도 어느 정도 기본 조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아무리 이런 식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 주인, 그러니까 이 격자가 막 흐트러지게 되면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격자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격자 공간에 위치하는 원자여야 되고, 그리고 그 말인즉슨 침입형 원자랑 이제 격자 공간의 크기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너무 작아도 사실 안 좋아요. 그래서 딱 들어맞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로 침입하는 원소의 반경이 격자 공간보다 너무 작아서 공간이 너무 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위에 결국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게 되면은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딱 적절한 사이즈가 되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상당히 중요하겠죠. 맞죠? 네, 그래서 그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FCC, BCC, HCP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크게 8면체 공간이 있고 4면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격자 구조보다 이제 침입 뭐 공통적으로 이제 침입 원자가 위치할 수 있는 8면체, 4면체 자리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8면체 공간 각각의 이제 구조라든지 이제 공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원자 크기가 다 계산이 돼 있어요. 보게 된 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BCC 같은 경우는 4면체 공간이 8면체 공간보다 더 공간이 큰 반면에 나머지 FCC 같은 경우는 FCC랑 HCP 같은 경우는 8면체 공간이 4면체 공간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가지게 돼요. 네, 요거는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특히나 여러분들 철강 재료 쪽 나중에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제 탄소가 오스나이트라든지 페라이트나 이제 마르텐사이트 같은 데 고용되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인데 요 학습을 하게 될 때 8면체 공간, 4면체 공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최강제력 쪽 학습하실 때는 이 특히 BCC, FCC에서 8면체 공간, 4면체 공간에 탄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학습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그래서 요건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 사람들이 요런 0.4에서 RA라든지 0.15 RA 같은 게 어떻게 계산했는지 좀 궁금해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이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일 간단한 예시인 FCC 8면체 자리에 대한 식을 보게 되면은 지금 8면체 자리가 여기죠. 그리고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면을 한번 뚝 떼서 가져와 볼게요. 뚝 떼서 가져오면은 여기 총 길이가 얼마예요? 총 여기가 격자상수 A가 되겠죠. 자, 여기가 A가 되고 자, 스몰 r, 라지 r이고 여기가 2r이고 여기도 2r이죠.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또 성립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가 이제 요게 이제 격자상수 A가 되니까 RFCC가 어떻게 돼요? 4분의 루트 2A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RFCC가 A가 돼. 2루트 2R, 2루트 2R이 A가 될 겁니다. 이거 아마 앞에서 봤던 것도, 앞에서도 봤을 거예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이 식하고 이 식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RI는 2분의 A 마이너스 RFCC가 되죠. 그러면 RFCC에 RFCC에 해당하는 요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 RFCC가 곧 RI가 될 건데 루트 2가 대충 얼마죠? 1.414 점점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1 빼면은 0.414 RFCC가 남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더 가까운 값이에요. 왜냐하면 루트 2가 0.414라고 딱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앞에서의 각각의 그 RA 값에 침입할 수 있는
그 침입 원자가 위치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참고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고용체뿐만 아니라 이제 A, B 간의 결합이 너무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얘네들 사이에서 C라는 형태의 새로운 화합물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속 A가 금속 B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화합물이 형성되면은 이제 금속 간 화합물이라 얘기하는데, 이때의 정의는 둘 이상의 금속 성분이 결합했을 때 금속 결합 특성은 유지를 하면서 원래 A랑 B와는 또 확연히 다른 결정 구조를 가진 화합물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화합물이 형성될 때는 좀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흔히 이제 달턴 법칙이라고 하고 벌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 충전율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높은 충전율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충전율이 나빠지면 안 되고, 그 두 번째로 그 임계 원자가 전자 농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원자가 전자 농도, 원자가 전자, 그러니까 전자가 상당히 충분해가지고 결정 구조가 아예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좀 나야 돼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한쪽은 이제 전자가 일방적으로 좀 뺏겨야 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전자를 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녀석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화합물이 형성이 될 수 있고,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타낸 법칙이 바로 달턴이란 벌솔 법칙인데, 크게 달턴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약적 조성이 정확한 케이스고, 벌솔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약적 조성이 정해지지 않고 약간 조금 분산이 있는 케이스예요. 당연히 이쪽이 조금 더 제한적일 거고 이쪽이 조금 더 널널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떤 격자들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딱 떨어지지 않고 공공으로 커버가 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런 공공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들이 이제 막 바뀌기가 상당히 쉽겠죠. 네, 확산하기 상당히 쉽다 보니까 국부적으로 이제 자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 양론이 조금 맞지 않는, 네,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는 뭐 참고 정도로만 알아주시고 금속간 화합물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자 구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FCC, BCC, HC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조밀면 조밀 방향. 요건 아마 그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시기 전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격자 상수랑 이제 원자 내 반지름 간의 계산하는 관계 역시도 봤으니까, 아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화학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순금속의 앞에서 봤던 내용들은 이제 주로 순금속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다? 합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금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각각 이제 에너지적으로 네, E1, 네, 그 AABB 간의 결합이 훨씬 더 안정한 케이스, AABB 간 따로따로 결합하는 게 안정한 케이스가 이제 혼합되지 않고, AB 간의 결합이나 AABB 간의 결합이 거의 비슷비슷한 경우에는 이제 고용체가 되고, 이제 AB 간의 결합이 더 우세해지게 되면 화합물 형성한다고 배웠죠. 네, 그 중에서 이제 고용체 같은 경우는 치환형 고용체랑 침입형 고용체로 나눌 수 있고, 이제 각각의 치환형 고용체, 침입형 고용체가 정립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화합물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네, 두 번째 파트를 학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격자 구조들이 네, 모이게 되면 뭐가 된다고 했죠? 조직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네, 단결정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아예 결정이 없는 비정적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결정들이 여러 방향으로 이제 쭉 모여 있는 다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 같은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다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금속 내부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결정뿐만 아니라 결정 간의 경계 역시도 포함이 되는 네,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조직 안에서 결정립은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결정립 사이에 동일한 결정립의 모임을 이제 결정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이의 경계면을 결정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와는 별개로 상경계 같은 경우는 상경계 같은 경우는 규칙성을 갖는 서로 다른 성질.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알파고 이쪽은 감마죠. 그럼 알파랑 감마가 서로 다른 상입니다. 서로 다른 상 간의 이제 경계면을 상경계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조직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경계면들이 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크게 다결정 역시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단상다결정, 다상다결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단상다결정은 뭘까요? 그냥 이게 전부 다 감마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상다결정이고 그러면은 이 안에는 결정 있게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반면 다상다결정 같은 경우는 감마도 존재하는데 알파도 존재하게 되죠. 감마 알파가 이제 따로따로 다 존재를 하게 되면은 있게뿐만 아니라 상경계도 이제 같이 존재를 하게 되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정도만 지금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조직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소재의 종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소재를 어떻게 공정 처리하느냐에 따라서도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소재 가공에 따른 조직 변화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조직이 어떻게 액체에서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녹인 걸 이제 굳히잖아요. 굳히게 되면은 물도 똑같고 물이 얼음 되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녹는 그 응고점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정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응고점에 딱 떨어져서 이제 응고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냉각이 돼서 과냉각이 됐다가 이제 핵이 형성이 돼요. 요건 이제 나중에 주조할 때 조금 더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이 먼저 형성이 되고 이 핵을 중심으로 이제 비슷한 방향의 결정들이 쭉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이제 성장이 되고 얘네들 간에 이제 점점 이제 경계면이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면이 형성돼서 최종적으로 다결정의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핵이 하나면 어떻게 될까요? 핵이 하나면은 그 핵의 결정 방향 따라서 한 방향으로만 막 성장할 거니까 단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주조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용융체 내부의 균일 핵생성보다는 이제 내부에서 따다다다닥 막 형성이 되는 불균일 핵생성이 제일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게 나타난 이유는 나중에 또 아마 이건 금속 물리학 3학년 수업 때 설명드릴 거예요. 이 불균일 핵생성이 이제 균일 핵생성보다 에너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요렇다고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직학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추가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핵이 형성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핵이 형성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은 원자들이 규칙성이 없이 위치하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정질이라고 하는데 비정질의 정의는 이제 원자 배열이 병진 특성이 없고 단위정을 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결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성이 존재하는데 비정질은 안에 규칙성이 없어요. 그냥 원자들이 막 랜덤하게 위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나타나려면은 애초에 핵생성이 안 되도록 냉각이 엄청 빨리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제 냉각을 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뜨거운 고체를 이제 한 번에 차가운 데 싹 얇게 뿌려주면은 냉각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판에 이제 분사를 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결정학적으로 방향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얘는 최조밀면도 없고 뭐 최조밀 방향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원자 충전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반면에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반 금속에 비해서 탄성이 굉장히 높아요. 탄성이 굉장히 높은 대신에 얘네들이 이제 원자가 기본적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이동하려면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고 했죠? 슬립이 일어나야지 소선 변형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슬립이 일어나야 최조밀변도 없고 최조밀 방향도 없어요. 그럼 바로 끊어지겠죠. 그래서 소선 변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굉장히 높은 탄성 특성을 가진 탄성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특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구가 네, 탄성 왼쪽이 이제 스테인리스 강이고 오른쪽이 이제 비정진인데,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경우는 탄성 특성이 낮으니까 에너지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되는 반면에 비정질 같은 경우는 얘가 공이 튀게 되면은 탄성이 굉장히 높고 에너지 흡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공이 막 튀기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조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이 슬라이드를 제가 추가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조직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직 안에는 그 결정뿐만 아니라 결정 간의 경계들 역시 포함이 된다는 거, 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재료의 격자 구조, 그리고 격자 구조랑 이제 그 격자 구조 안에 원자들이 추가가 돼서 나타날 수 있는 합금에 대해서 배웠고, 이 격자 구조들이 이제 집합체가 뭐라고 했죠?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결정 구조가 이런 식으로 완전한, 실제로 이제 결정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은 결정 구조가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는다고 했죠? 중간에 뽕 빌 수도 있고 선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석출물이 크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워보게 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재료공학의 꽃이거든요. 이게 그 결정 구조 중 선결함에 해당하는 전이들이 각 금속의 구조, 금속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BCC, HCP, FCC 구조에 따라서 전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